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주제가 읽어볼까요? 네, 농촌에서 노인복지 잘하는 법. 물론 이 주제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닐 줄로 압니다만 저하고 함께 만난 이 자리에서 이 주제에 맞는 같은 고민 또 저의 작은 경험들이 여러분이 이 중에 지금 한 50여 명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50여 명 중에 농촌에서 꼭 노인복지를 참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면 저의 경험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도 노인복지를 농촌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어떤 한 분에게라도 꿈을 드리거나 또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나 작은 씨앗을 뿌릴 수 있다면 보람으로 알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앞에 강의해 주신 우리 김영남 교수님 열강인들이 처음에 제가 농촌에 맞는 노인복지를 하고자 농촌형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많이 의아해했어요. 생소해하고 또 제가 노인복지가 뭔 줄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특히 관할 군청에 신고서를 가지고 가니까 무슨 신고서겠어요? 무슨 신고서를 제가 가지고 갔겠어요? 네, 제가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제가 노인복지 시설 설치 신고서를 내고 해야 되죠. 그렇게 다 배우셨죠? 네.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갔더니 원장님 이걸 왜 내시려고 합니까? 이걸 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사업인 줄도 모르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노인복지법 제28조, 29조 다 복사해가지고 가서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서 가서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노인복지법상에 이렇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지원도 못하는데 개인시설은요. 그렇게 됐던 그 다음 말이 그랬어요. 지원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신고만 받아주세요. 그때는 신고제였죠. 허가제에서 이제 신고제로 전환됐던 시기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노인복지 사업을 지역민과 더불어 지역민 안에는 이제 뒤에 소개할 후원, 자원봉사자 이런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지역 안에서 지역민 안에서 발굴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농촌형 노인복지 사업이라고 소재를 걸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차관점은 교재에 이미 집필됐듯이 지역조사입니다. 지역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지역조사를 왜 해요? 욕구를 알아요. 그렇죠. 욕구. 누구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참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욕구를 알아야 됩니다. 사회복지인들은 상대의,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모르고서는 자기중심적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에서 상대라는 건 제가 노인 대상 어르신들이 되겠죠. 그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지 욕구가 무엇인지 앞서서 김영남 교수님이 영문학을 전공하셨다 했어요. 아마 그렇게 밝히면 좀 더 친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뒤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신류학번이고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또 계속 사회복지만 했어요. 줄기차게. 그래서 대학도 학부도 사회복지, 석박사 과정도 사회복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공부하는 동안 전 데모도 했어요. 언제 데모를 했는가 하면 여기 우리 직원도 사회복지사 한 명 와 있는데
2006년, 7년, 2007년인 것 같아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때문에 했고, 그 전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 때문에 했어요. 근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급하게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싶었어요. 국회 통과시키기 전에.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우리 직원들 다 45인승 관광버스에 같이 타고 정말 전투하는 기분으로 국회 앞에 모여서 소리쳤건만 너무나도 미약한 소리였어요. 소리는 목소리 큰 사람이 2사람 있는 것보다도 목소리 작아도 200명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파워의 힘이 달라지죠. 숫자적으로 너무 열세했고 또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기에는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옆가지로 나가는데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노인복지를 실천하면서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지역조사를 하는데 노인의 욕구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지역의 특성이 뭔지, 지역의 현황, 지역의 상황이 어떠한 상태인지, 도대체 여기 안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내가 복지를 한다면, 내가 노인복지를 한다면 나와 손 맞잡고 힘을 합해줄 그러한 그 지역 환경인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돕는 복지인들이잖아요. 저는 대상이 현재 노인이지만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사람입니다.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환경 따로 인간 따로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조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농촌 노인의 욕구 파악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하는 걸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지 않으면 시설장이나 설립하는 사람이 직접 하지 않으면 뜬구름이 될 수 있어요. 뜬구름 잡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원고 쓸 때마다 책자에 꼭 강조를 합니다. 시설장이 직접 나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그 욕구와 실태를 잘 파악해야 시설의 방향과 프로그램, 세부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그 컨셉을 정하는 데에 어떤 주관적 견해를 내보일 수 있고 직원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지사업의 분야를 정하고 이제 방향을 정립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렇게 잡았고요. 교재를 보면 되고, 제가 왜 이거를 준비했는가 하면 이걸로 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몇 카트 사진을 함께 현장감 있게, 우리 지금 다 시설로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여기에 중요한 것들만 몇 카트 소개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이제 화면에서 눈 떼셔도 돼요. 교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42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제가 농촌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많이들 물으세요. 저희 시설에 방문하거나 제가 강의를 가면 학생들이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건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건 간에 공통점이, 원장님 왜 이 농촌에서 또는 현풍에서 노인복지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라고 시작 동기를 물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제는 원고에다가 제가 시작 동기와 배경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략간략하게 제가 그 교재를 참고해서 제가 또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특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특별한 양념이 들어가야 여기까지 오셔서 공부하신 보람이 있죠.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제 직접 강사한테 듣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동기부여가 됐던 것은 일본에서 제가 1988년부터 약 한 7년 남짓 사회복지 계열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우연찮게 제가 맡고 있던 일은 중증 정신, 그러니까 일본 표현으로 하면은 심신,
그 정신 박약 시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단어 쓰지 않아요. 그렇죠? 안 쓰죠?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 아니면 제 강의를 별로 열심히 안 들으시는가? 지금 눈과 몸은 여기 있어도 생각과 영혼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 만나나?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제가 여쭤보면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일본에서 있는 동안 우연치 않게 저희 그 사회복지 시설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재택복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이 개업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또 앞으로 그 재택복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접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참 맞겠다. 재가복지 특징이 뭐예요? 네? 네. 그래요. 우리는 학생들도 질문하면 항상 토막답을 대답을 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찔끔찔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집에 계시는 어르신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일이 재가복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필요한 서비스라는 것은 그 어르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총괄적인 거예요. 포괄적인 거. 그래서 그거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뭐 세부 사업명이 가사 지원 또는 우회 서비스 또는 개인 활동 지원 이런 것들로 구분지어져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를 볼 앱을 켰는데 죄송합니다. 꺼야 되겠어요. 자꾸 제가 안 받아도 계속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왜 재가복지가 더 어울릴 거라고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동양적이고 정적이고 또 뒤편에 나오겠지만 체면을 꺼려하고 또 어딘가 떠나는 거를 어려워해요. 옛날에 어르신들 시골에서 저 클 때 보면은 우리 동네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면 양로원 간다 뭐 요양원 간다 하면은 굉장히 가문에 수치고 자식들 체면도 구겨지고 자식들이 불효자라서 어르신을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뭐 가시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인식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1980년도에 그 성인이 되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 다 젊으셔요. 1980년도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70년, 80년 이때는. 근데 지금은 많이 인식이 전환이 됐죠. 그런 시절에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60년, 70년의 성장기에 봤던 한국인의 정서가 일본에 가니까 그 동양인의 정서에 맞는 복지가 굳이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에 가지 않으셔도 본인이 사시던 정든 집에서 또 친인척과 마주하면서 지역의 이웃과 마주하면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재가노인의 삶을 도울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는 그것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국에 가서 기회가 되면 저런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도 한국에 오게 됐고 또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한 건 2000년도에 하게 됐고요. 1995년에 제가 이 한국에 완전히 귀국을 해서 그 일을 이제 소록도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고흥군이 지금 전국의 초고령 1위예요. 고흥군이. 몇 퍼센트인가 혹시 아세요? 네? 고흥군이 최고 고령 사회라는데 어떻게 10이 나옵니까? 34%예요. 놀라셨죠? 네. 아마 제가 이야기하다가 통계가 좀 소개될지는 모르지만 고흥군이 최고 초고령사회로 고령사회 그 군 단위에서 1위예요. 상위권이에요. 그 다음이 경북 군위군, 그 다음에 의성군이 30.2%. 그래서 27% 이상 되는 군 단위가 20여 개가 넘어요.
그러면은 초고령사회예요. 초고령사회. 네, 노인 10명 있으면, 아니, 마을에 10명이 살면 3명은 누구예요? 노인이에요. 그런 사회에 또 특히 농촌일수록 그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교재 예습하신 분 다 나와요. 네? 누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놓쳤어요. 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세 단어만 떠올리면 왜 농촌이 노인들만 남게 되었는가가 연결이 되죠. 자녀들은 농촌에서 비전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청장년들이 이제 이농을 해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핵가족화 현상 때문에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 농촌에도 남을 수 있고 또 도시에도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농촌에 남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유일하게 남습니까? 노인들만. 도시로 가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하고 도시로 가서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없는 분들. 차라리 농촌이 행복하다. 물론 농촌이 너무 좋아서 최근에는 농촌을 그리워하면서 자연을 그리워하면서 오히려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특별한 삶의 철학이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귀농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의 농촌은 노인들이 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30% 이상의 노인들만 계시는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 고흥군에 있을 때 이 재가복지 사업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연습 삼아서 제가 하고 싶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몇몇 지서 마음 모아서 했던 것이 저에게 크나큰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작했던 이 달성군 현풍면에서 그 첫 씨앗을 뿌리고 이제 그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려서 조금 탄탄해진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농촌에 대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또 농촌에서 노인복지를 하고 싶은 분이나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분 또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 이 안에 같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몇 년에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씩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재가노인 복지 사업을 일본에서 그 느꼈던 감동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리라라고 마음 먹고 실제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재가노인 복지 사업이 시작된 지 몇몇 되지 않은 그런 태동기 또는 그 초창기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초창기의 멤버들과 함께 한국의 재가노인 복지 사업을 위해서 제가 미력이나마 있는 열정을 함께하고 또 우리 시설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만 저와 함께하는 동력자들 한국의 재가노인들을 사랑하고 또 재가노인 복지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함께하는 동지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현재는 한국 재가노인복지협회 들어오셨어요? 네. 거기에 이사로 있다가 얼마 전에 부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여담으로 흘렸고요. 지금 제가 왜 제가 재가노인 복지 사업을 하게 됐는가라는 시작 동기와 배경을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그 근원적인 건 제가 가톨릭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저에게 그 일본에서 줬던 그 감동을 한국에 와서 하고 싶다라는 저의 마음에, 저 가슴에 그 복지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네, 고생을 했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고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시대이고 또 제가 겪었던 그런 고행들이 저보다 늦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참고가 되어서 덜 고생하시도록 저는 이제 저희 카페에서도 나누고 저희 기관에 방문하는 많은 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한국복지교육원에서 저를 수시로 불러서 강의를 해서 뭐 인터넷 강의도 하고 그 광주대학에 가서 여러 차례 농촌복지나 노인복지 아카데미 또 노인복지 설립 노인복지 시설 설립과 운영 뭐 기타 등등 여러 번 강의를 해서 아마 제 강의를 여기서 혹시라도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인터넷에서 아니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제가 그 소록도에서 체험했던 제 나름대로의 제가복지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공부를 했어도 이 제가복지에 대해서 따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뭐랄까 신규 프로젝트랄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역사성이 작고 하니까 교재에 없었고 또 구체화된 것이 없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문헌에 나오기 시작하고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서 제가노인복지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1000개가 넘죠. 그리고 제가 장기 요양 기간까지 합한다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어서 아시는 분? 잘 모르세요? 저희 한국 제가노인복지협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 사업을 하다가 제가 장기 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은 데는 약 2,700개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에 제가 노인복지 사업이 아닌 뭐겠어요? 무슨 법이 또 생겼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된 방문요양사업이나 방문목욕사업, 방문간호사업 이러한 등등을 하는 제가 장기요양기관들이 있어요. 이 기관들이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우후죽순으로 난립되어 있는 이 제가 장기요양기관들 때문에 잘하는 기관은 괜찮은데 원칙과 정도를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이 복지의 그 흐름을 좀 흐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당 청구나 불법 사례 이런 것들이 속출되고 있죠.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까지 지금 번졌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제가 장기요양기관의 내용들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제가노인복지 사업 또는 제가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소록도에서 그 현장 체험했던 것들이 저의 실전 경험이 이제 어르신의 지금 그 제가노인복지 사업의 서비스 내용들로 쭉 들어가 있는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큰 틀에서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가노인에게 가장 많이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관심. 네, 관심도 서비스 종류에 들어가기는. 그러나 제가노인복지 사업의 3대 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3대 서비스 지원 활동이 뭐가 있어요? 가사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또는 가사지원이라 하죠. 또 정서지원. 정서지원도 개인 활동에 다 들어갈 수 있죠. 개인 활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회 서비스. 그러니까 3대 축 하면은 가사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서비스, 우회 서비스, 우회활동 이렇게 보고 그 외에 뭐 특별 서비스로 해서 긴급지원이나 도시락 밑반찬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만 이 3대 축 안에 보통 다 포함시키고 그 외에 특별한 경우는 특별 서비스로 지원을 하죠. 상담도 들어가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지금 다 여기서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에 그럼 왜 농촌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농촌을 매력적으로 복지의 수요지로
높다라고 판단을 제가 했으니까 농촌에서 뿌리를 내렸겠죠. 농촌은 실로 열악합니다. 농촌 노인 인구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2년에 그 석사 논문을 쓸 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14.7%였어요. 이미 고령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고령화는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촌의 읍면 단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농촌과 도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도시 노인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문화 혜택을 많이 받고 어느 정도 노후를 좀 즐기면서 여유롭게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농촌은 제가 본 농촌, 제가 만난 농촌 노인들은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가가호호를 다 다니면서 농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어르신들이 사시는 농촌의 환경은 무엇이 가장 문제이고 또 어떠한 그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쭉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복지 터전을 잡은 그 지역 현풍면을 중심으로 해서 5개 읍면을 처음에 첫 단계에 넣었어요. 현풍면, 농공, 옥포, 구지, 육아 5개 읍면을 넣어서 현장 방문을 했어요. 가가호호를. 처음에 면 단위에 가서 그 기본 자료를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외지인이 와서 말씨도 경상도 말씨가 아니지 보안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됐겠죠. 그런데 불신의 눈빛이었어요. 뭔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직면해서 안 될 때는 또 우회를 해야 되죠. 그래서 면장님을 찾아갔죠. 면장님에게 제 신원을 밝히고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 지역에서 이러한 재가노인 복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에게 관련 문서를 요청하니까 저에 대한 불신을 하면서 심한 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우리 독거노인들 명단을 줘요 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디다가 어떻게 쓸 줄을 내가 어떻게 알고요. 그러길래 맞습니다. 저의 신원을 믿을 수 없다면 제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면장님에게는 그 전에 또 인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서 면장님이 찾아가서 제가 담당자에게 직접 한번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면장님이 도움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즉시 인터폰 딱 하니까 서류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또 행정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기본 데이터로 해서 쭉 가정방문을 가가호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자료만 다 100% 믿어서도 안 돼요. 우리나라의 행정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그 다녀본 결과 정말 제가 도와야 될 분들이 누락된 것도 있었고 정말 제가 돕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명단에 있었어요. 저는 주로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으로서 독거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신이 허약한 복지의 대상자, 제가 돌봐야 될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이라고 판단되는 분들만 선정을 했어요. 200여 세대를 돌면서 맨 먼저 13명을 주간보호 어르신들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화면 보면은 옛날 집도 나오지만 그 옛날 집에서 13명을 모시고 주간보호 사업을 맨 먼저 하게 됐어요. 그 하게 된 것도 제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욕구가 낮 시간에 집에서 어르신들이 잠만 주무시거나 몸이 허약하니까 어디 거동을 제대로 못 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니까 하루에 한 끼로 그냥 버티고 밥도 그 메뉴를 보니까 직접 그 식사하실 때 찾아가서 일부러 봤어요. 이 옛날 혼자 쓰는 둥근 상 있죠. 다리 이렇게 3개 달리고 그 상에 밥 한 그릇 가득 있고 반찬, 간장이나 김치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밥 먹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영양이 섭취될 수 있도록 밥을 제대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걸 파악을 했고, 또 어르신의 환경을 보니까 낮 시간에 그 밀폐된 조그만한 그 판잣집 같이 쓰러지는 그 운방집 같은 방에서 24시간을 지내야 되는 것이 통풍도 안 되고 비위생적이고, 이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전혀 없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분을 조금 새로운 기운을 얻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을 주간보호센터에 모시고 오면 넓고 좀 더 쾌적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이 있고 씻을 수 있고 잡수실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채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분들을, 연세도 많으시고 어쨌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맛보기라도 한 몇 달이라도 한 몇 년이라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다면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13명을 모시고 주간보를 시작을 했어요. 그땐 제가 직접 이제 그 노란 미스트 한 대를 가지고, 제 이제 그 사적인 차량이지만 차가 없으니까 그걸로 2바퀴, 3바퀴를 돌면서 3분, 4분 이렇게 모셔오고, 어떤 분은 간신히 유모차를 끌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동네에 가까운 분들은 유모차를 끌고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13명이 주간보호 사업을 아주 재밌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 직원들은 상상도 못하지만 옛날 우리 직원들은 알죠. 제가 직접 어르신들 모셔오기도 했지만 대소변도 정리해드리고 변도 치워드리고, 뭐 하루면은 어떤 어르신은 요실금 팬티를 20회 이상 적셔요. 어떤 어르신은 치매로 인해서 누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아나무인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변이를 느끼면 그냥 누셔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봉사자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동분서주 너무 바쁘고 얼굴 벌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싱글벙글 하니까 누구든지 와서 구경만 하다가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집을 한번 잠깐 숨쉬기 운동하면서 볼까요? 이게 제가 처음에 씨앗을 뿌렸던 그 누추한 주택입니다. 이 주택도 어떠한 분이 제가 이러한 그 복지사업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아는 수녀님 통해서 저한테 소록도 있을 때부터 요청이 왔어요. 와서 복지를 해달라고. 그런데 복지로 썼던 저 첫 번째 집이 효경이라고 붙어있죠? 그 집이 214평이었는데 주택이 3동이 있어요. 다세대 주택으로 아마 집 세를 놓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치매하고 중풍이 되면서 이 집에서 혼자 계실 수 없으니까 이 집을 저한테 이제 그 사회복지용으로 무료로 쓰라고 그렇게 임대를 해줬고, 저는 그렇게 무료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다가 그 할머니를 제가 모시겠다고 자청을 했어요. 그 할머니는 그 아들과 며느리 아파트로 저 멀리 대구 외곽지에 모시고 갔는데, 제가 한 달 있다가 그 어르신을 모시고 싶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이런 곳을 무료로 임대해 주니까 저도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시고 그 어르신을 돌아가시 전까지 한 8개월을 수발을 들어드렸는데, 어쨌든 저런 집에서 텃밭과 함께 어르신들 13명 주간보 프로그램 하는 장면이나 국악 봉사자가 와서 민요교실 하는 장면, 흐리죠? 이 불이 꺼지면 조금 화날지 모르겠는데, 또 탁구대도 누가 져서 마당에 탁구대도 있어서 탁구도 직원들하고 치고 봉사자들하고 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편자 가지고 이기는 팀이 항상 나오는 간식을 덤으로 잡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생활할 때 저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생하고 손도 거칠어지고 또 새까맣게 끓고 형편없이 몰골은 좀 이상해졌지만 촌아줌마처럼 됐지만, 그래도 제 영혼이 기쁘고 제 삶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인복지 사업을 한다면 아무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들어와서 제가 장기요양기관들이 난립되어 있어도 거기에는 등급 내 어르신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권이지
등급 받지 않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지금 몇 프로가 등급을 받으십니까? 1, 2, 3등급 다 합해서. 혹시 모르세요? 알면은 알려주셔도 돼요. 누가 알려줬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지금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아무도 모르세요? 처음에 등급 시작할 때 우리가 3%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등급 갱신하고 이러면서 5%. 지금 10%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의 노인들은 이 등급 내에 장기요양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재원과 인프라 구축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시설이 잘 하면서 서비스를 잘 실천하면서 골고루 이게 돼야 되는데 어딘가는 자부담 면제하면서 끌어모으고 어딘가는 다 그 사업이 지금 소멸되고 중단되고 이런 그 편차가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가 노인복지 또는 기존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그렇게 보완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돼요. 누가 다 노력하면 나는 그냥 무임승차해야지 하면 안 되고 나도 일정 부분 그 수고를 함께 해야 된다는 자세로 함께 공부하고 여기에 지금 모인 분들은 함께 노력하는 자세예요. 이 강의를 들으러 시간을 내서 오셨다는 건 배워서 뭔가 누군가에게 누구를 위해선가 기여하고 싶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투자 없이 소득이 있을 수 없잖아요. 투자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헌신. 저도 제가 일정 부분 그렇게 어르신들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인정받고 신뢰받고 제가 이만큼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민과 함께 노인복지 사업을 농촌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 그 다음에 2003년에 그 200명 이상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봤는데 제 힘이 주간보호와 똑같이 함께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가장 어르신한테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더 시급한 것이 뭐냐? 주간보호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의 대다수의 시설장들은 주간보호 사업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왜일 것 같아요? 돈이 안 됩니다. 시설 설치 기준이 구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보다도 훨씬 더 비용 면에서 많이 소요되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뭐 돈이 안 되니까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약간 서글퍼져요. 왜냐하면 복지를 저 하고 있는 입장이나 지금 많은 순수한 사람들이 복지를 하는 것에서 물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복지에 기여하고 내 마음이 복지를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더 근간이지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아서 하다 보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건 뭐예요? 돈도 따라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뭐 장사나 이런 것처럼 영리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복지를 접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복지는 내가 도와야 될 복지 대상자를 도우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투신했을 때 반대급부로 그 행복이나 성취감이 기쁨이 메아리로 다가옵니다. 돌아옵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서 저는 2001년에 이 주간보호 사업을 하고 제가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하지 못한 채 한 3년을 다른 인근의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에서 하도록 권유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별로 할 의욕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다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하면서 167명까지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센터를 두 개로 분가를 해서 한쪽 센터에서 한 100여 명, 또 한쪽 센터에서 한 80여 명 해서 그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돌봐드리고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어르신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보험 파견 사업 이야기도 교재에 나오지만 또 따로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또 뭐를 했냐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 요구했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일본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제 그 문헌을 통해서 보거나 또 일본에서 오래 살았고 또 일본을 수시로 가고 하니까 그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아, 우리도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게 뭔가 원스톱 체제로 됐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복지 서비스가 나갔는데 또 우리도 가보니까 또 중복되고 또 어디서 중복되는데 어떤 어르신은 아무도 복지 서비스를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현상을 느끼면서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뭔가 문제를 느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충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줘야만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리 복지가 안 하고 팩스로 주고받고 대상자 그 서비스 현황을 교환을 해도 원활하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가끔 또 그 갈등이 좀 마찰이 있을 때가 있고 실무자들끼리.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 3, 4년 하면서 5년 만에 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원스톱 지원센터처럼 이렇게 한번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구상을 하고 있는 참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저는 거의 매일 보는데요. 거기에 딱 떴어요. 각 시군구에 한 개소씩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것이 설치된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바로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계획했던 것들을 수정보안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수정보안해서 바로 군에 가지고 가서 복지과 과장님을 만났어요. 공문도 안 왔다 하더라고요. 저는 홈페이지 보고 벌써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 다 들고 갔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러한 사업이 있을 건데 혹시 소식을 들었냐니까 공문이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러길래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달성군에서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당연히 효경이죠. 그래요. 왜 효경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효경이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쭉 해왔으니까 효경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내놓고 가겠습니다.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깜짝 놀라면서 공문이 일단 내려오면 그럼 접수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날짜는 비워놨으니까 참고해서 공문 내려오면 접수를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이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 원장님 그 모 복지관의 관장님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의향을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하길래 바로 제가 관장님을 만나서 관장님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관장님이 따로 복지관에서 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저희가 하고 싶고 또 군에서도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의향이 어떠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당연히 원장님 내가 해야죠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힘차게 시작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센터는 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모르는 것만 여쭤보는 건 아니죠? 아셔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건 왜 됐는가 하면 뉴스에서 여러분들 덜어 접한 기억이 날 겁니다. 몇 년 전에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지 사체가 한 달 만에 발견된 사건, 일주일 만에 발견된 사건, 독거노인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피해를 당한 사례들이 속속 보도되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그래서 2006년에 그 심각성을 국가에서 이제 정책을 입안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독거노인들의 돌아가 계신 상태에서 그냥 방치가 안 되도록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 어르신이 필요한 생활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생활 지도를 하고 생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를 연계해서 혹여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조정해주는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 원스톱 지원센터가 각 시군구에 하나씩, 군구에 하나씩
그래서 그 달성군에는 저희가 위탁을 받은 거예요. 저희 법인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주간보호도 해보고, 가정보호사원 파견사업도 해보고,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도 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주간보호에 받고, 뭐 가정보호사원 받고 이렇게 있다가, 심하게 아프시니까 저희한테 의지하고 싶은데 모실 곳이 없어요. 24시간 돌봐드릴 곳이 없어요. 그리고 주간보호에 나오셨는데 모셔다 드리려고 하니까 어르신이 너무 심하게 아프셔요. 근데 어르신을 독방에 계시게 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모시고 제 방으로도 모시고 온 적도 있고 병원에 모셔다 드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아픔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르신을 돌아가실 때까지 좀 더 안정되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보호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부지런히 토론회와 이런 세미나와 워크숍과 모든 것에 쫓아다니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건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농촌은 이러한 현실입니다. 농촌에는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고 농촌에는 주간보호 이용하시다가 가정봉선 그 서비스 대상자로 이용하시다가 어르신이 좀 더 안전한 보호를 받으셔야 될 상황에 그렇게 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농촌에는 그렇게 노인복지시설이 많지 않아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